예, 반갑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어, 원래 그 미국에서 10년 정도 마르크스 경제학 관련 공부를 하고 어, 제가 귀국한 거는 좀 몇 년 되는데요. 사실 그때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뭐 몇 가지 이유로 또 이제 재정상의 문제랑 중요하게는 그래서 학위가 안 끝난 상태로 들어왔다가 2019년에 이제 그래서 논문을 한국에서 쓰고요. 19년에 가서 디펜스를 그러니까 이제 논문 심사를 받고 다 통과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졸업 뭐 이렇게 그 에디팅하고 뭐 이러는 게 학교에서 오래 걸려서 지금 졸업장이 지금 날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공부가 끝난 지는 정식적으로 끝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시간 강사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전공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했는데 한국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OBS 방송 잠시만요. 방송 시작을 누르면 되는 거죠. 방송 송출 확인이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했는데요. 강의할 기회가 없어요. 대학에서는 그래서 주류 경제학 경제 원론 강의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좀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바라보는 좀 다른 시각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공부하고 제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저도 나름 좀 자괴감을 느끼던 차에 어쨌든 이렇게 마르크스 경제학과 관련된 강의 자리를 만들고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인원이야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요. 마르크스 경제학과 관련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강의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면은요. 총 5가지 주제로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흔히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하면은 노동가치론을 의미하고요. 노동가치론에 의해서 현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건데 사실 마르크스 이전까지 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은 노동시간으로부터 설명하는 게 상식적이었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던 1867년경 전후로 지금 우리가 주류경제학이라고 말하는 주류경제학은 혹시 경제학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라는 효용이론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이 사람들을 마지널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계라고 번역을 하는 한계주의자들의 이론이 사실은 마르크스 자본론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그 이전의 시장 경제를 설명하던 이론들을 지금의 주류 경제학의 이론으로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출발과 지금의 주류 경제학의 출발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가치론은 그래서 그 이후로 주류 경제학 부분에서는 노동가치론 분야가 완전히 포기되고 마르크스가 해석하는 고전적인 노동가치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재해석,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마르크스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주류 경제학의 입장은 결국은 시장 시스템을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냥 스스로 왜 경제학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뭐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 중에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담 스미스가 설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시장 경제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원을 분배하는 고유한 자기 조정력을 시장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믿는 게 주류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배분하고 그러한 시장 스스로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인간의 경제 활동에서 잠시 뒤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시장 시스템이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비주류 경제학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케인즈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물론 이제 케인즈주의가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요. 케인즈주의도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하게 시장 경제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그 자체로 일정한 사회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데서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균형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게 케인즈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시각이죠. 그리고 케인즈주의 이외에도요, 특히 이제 마르크스주의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대단히 내재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케인즈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에서는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마르크스주의가 설명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케인즈주의가 설명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또 이제 내용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요, 마르크스 경제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가치론의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노동가치론이 필요한지 노동가치론의 방점을 찍고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학의 특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다루고 있는 핵심은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이라는, 그래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내재적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기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인데, 이것도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또 다른 특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특징인데, 오늘은 일단은 이게 아마 방송이 어디부터 끊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비판적 실제론은 사회과학 방법론인데, 사실 일부 학자들이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마르크스 경제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된 성과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비판적 실제론이 일종의 과학 철학의 방법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인즈주의에서도 비판적 실제론으로 케인즈의 이론을 다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비판적 실제론이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연구 방향은 그건데,
비판적 실제론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해석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방법론적인 특징이라 사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이라든가 이후에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을 설명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방식과는 약간의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저도 연구자고 제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뭐 정리된 어떤 교과서적인 뭐 어떤 텍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그냥 강의 방식으로 제가 이해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서, 즉 비판적 실제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강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판적 실제론이 뭔지에 대한 좀 과학 철학의 방법이라 조금 뭐 오늘도 그렇지만 약간의 초반부는 좀 이후에 이제 설명해 나갈 사회적인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기 위한 좀 빌드업 과정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 위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이론 파트도 조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강좌는 좀 이론을 중심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화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화폐의 문제를 다루냐 하면 요거는 최근도 아니죠. 벌써 15년 가까이 돼가는,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에서 발발했던 지금은 뭐 대후퇴, 그러니까 1929년에 발발했던 세계 대공황과 구분해서 이거를 2008년에 미국의 금융공황을 뭐 경제학에서는 대후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2008년의 대후퇴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은 화폐와 금융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화폐에 대한 좀 얘기를 통해서 지금의 금융의 문제, 뭐 지금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좀 난리도 아닌데 지금과 같은 금융주도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신자유주의 위기를 다루면서 좀 설명할 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화폐에 대한 좀 이론적 접근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최근에 관련된 이제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과는 무관하게 지금의 금융공황을 극복하는 데에서 지금의 자본주의가 취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적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에다가 이제 화폐 공급을 무한대로 막 늘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의미에서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부르는데 그 지금의 그 지배 세력들이 유지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약간의 비주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케인즈주의자들이겠죠. 케인즈주의적인 입장에서 최근에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MMT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MT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막 늘리는데 지금의 보수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현 지배계급들이 화폐를 시중에 푸는 방식은 뭐냐면요. 2007년에 이제 금융공황을 통해서 부자들, 이 자본가 계급들이 갖고 있던 채권들이 특히 그때는 이제 주택담보부 채권인데 사람들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주택을 살 만한 그 금융의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대신에 왜 돈을 빌려줬냐면 그냥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줄 때는 신용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전제한 건 뭐냐면 너 이 돈으로 집 사. 그러면 이제 모기지론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겠다고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신용이 안 되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다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은행의 입장에선 돈을 빌려주고 나면은 돈을 빌려줬고 은행에 남는 건 뭐예요? 얘가 언제까지 돈을 매달 이자 얼마 언제까지 돈을 갚을 거다라는 뭐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은행의 입장에선 금융 자산이 되죠. 근데 대단히 리스크가 높은 자산이죠. 돈을 안 갚으면은 이거는 종이 쪼가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같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이유는 담보가 있으니까요.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으니까 빌려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가 주택 가격이 휘청하고 꼬꾸라지니까 이 주택담보부 그 증서가 대출을 해줬던 대출이라는 은행의 자산이 전체적으로 종이가 그냥 이제 리스크에 의해서 터져버리는 위험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냥 이 정도라면 2007년의 금융위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당시에 갖고 있었던 건 대출만 갖고 있잖아요. 대출을 해줬으니까 대출에 대한 증서만 갖고 있고 이거는 금융자산이지만 유동성이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은행들이 뭘 했냐면은 이걸 가지고 채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대출들을 그냥 대출만 갖다가 채권을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리스크가 서로 다 다르니까 이것들을 쪼개가지고 섞어서 채권을 만들어서 이걸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는 금융 자산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리스크에 의해서 이게 종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나중에 원금까지 잘 갚는다면, 혹은 원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못 갚으면은 집을 뺏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채권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출을 채권으로 만들어서 다시 팔아요. 그러면 은행은 다시 유동성이 확보되겠죠.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으로 또 다른 자산을 구매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굴리다 보니까 은행의 금융자산은, 그러니까 유동성은 낮지만 금융의 형태로 갖게 되는 금융자산이 규모가 이제 엄청 커진 거죠. 근데 얘가 결국은 주택 가격이 꼬꾸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대규모 금융공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금융공황 이후로 금융공황의 여파가 유럽을 강타하고 아시아 쪽은 조금 약하게 그 영향이 미쳤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의 화폐와 관련된, 즉 금융 분야의 위기가 현대 자본주의 어떤 위기에 핵심적인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이해하는 화폐에 대한 측면과 그 다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란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부자들이 당시에 이제 사들였던 채권들이 다 종이 쪼가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종이 쪼가리가 된 채권을 그냥 사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망해서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그 채권들을 다 사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산을 보존해 준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돈을 푼다는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MMT, 아까 말한 케인즈주의적인 접근과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MMT라는 현대화폐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케인즈주의자들이다 보니까 경제 위기 시기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MT론자들은 어차피 저거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화폐를 저런 식으로 부자들의 지금 쓰레기가 된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 채권을 사들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사거나 혹은 시장에 풀더라도 중앙은행이 다 흡수해서 사들인다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 하면 정부가 그냥 윤전기를 돌려서 돈을 찍어내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면 돈은 어차피 정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빚이 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채권을 많이 발행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결국은 다 사들이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정부 보고 빚 갚으라고 쪼르거나 이자를 내라고 하거나 이럴 리가 있겠나요? 어차피 정부 산하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재부나 그리고 이제 뭐 독립성은 있다지만 중앙은행이나 이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하에 포함되어 있는 기구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일종의 내부 거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준에서 달러를 공급을 하는데 그거를 미국의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이렇게 사들이면은 사실은 미국 정부가 직접 달러를 인쇄해서 시중에 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류경제학 내에서는 이게 지금 대단히 논쟁적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중앙은행이 돈을 시중에 통화를 발행을 해서 부자들의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푸는 방식을 택하거나 아니면은 MMT나 케인즈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MMT라는 현대화폐 이론을 근거로 정부의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어차피 이 부채가 1997년 외환위기처럼 대한민국에서 터졌던 외환위기처럼 빚을 달러로 진다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화폐로 빚을 진다면 정부가 빚을 진다면 그거는 그 부채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스스로 자기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산하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로 빚을 졌을 때는 그 중앙정부는 절대 그 부채에 의해서 압박당하지 않는다는 게 MMT론자들이 말하는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논쟁거리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주류경제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케인즈주의에서 설명하는 화폐 이론에 대해서 전혀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데 이게 논쟁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양적 완화와 내용적으로는 같은 게 되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는 그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부자들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채권을 사들이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정부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인다면 정부가 그 돈으로 지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공사업을 벌이던 아니면 코로나19에서 했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주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화폐가 단지 부자들의 손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서민들의 손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서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대부분 다 소비 활동에 쓰이겠죠. 부자들의 채권을 그렇게 다 사들이면은요, 이 사람들은 소비 안 해요. 그냥 원래 비싼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머니에 그렇게 쓰레기 채권이 현금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차 한 대 더 사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돈을 2008년에 엄청나게 풀었지만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이런 보수적인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은 돈이 안 돌죠. 그러니까 맨날 정부에서 일종의 화폐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기 때문에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맨날 나팔 불면서 노래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서 그 금융위기가 대충 완화되는데 약 6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08년에서 2014년까지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당시 미국 연준에서는 풀었지만 시중의 서민들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화폐와 관련된, 이 금융과 화폐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대단히 이 지금의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마르크스 경제학에서의 화폐 이론과 그 다음에 최근의 그런 양적 완화나 MMT에 대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접근을 우리가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이윤율저의 경향적 법칙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주기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다루는 이윤율저의 경향적 법칙을 이제 네 번째 강의로 다루고요. 마지막은 이제 현대 지금 금융주도 자본주의로 설명되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단지 금융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자유주의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선 거의 끝물에 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의 신자유주의 위기를 마르크스 경제학의 측면에선 우리가 어떻게 좀 다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잠시만요. 지금 이게 안 넘어가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노동가치론과 관련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노동가치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주류경제학이죠. 시장경제를 다루고 있는 주류경제학에서 뭐 경제의 기본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학과 학의 측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르게 좀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경제학 교과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나 뭐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제를 설명할 때 항상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경제 기본 문제는 항상 인간의 모든 사회는 이 세 가지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지, 세 번째는 누구에게 분배할지라는 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모든 사회는 직면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모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이 경제학 교과서가 도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것들이 왜 발생하냐, 이러한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원은 희소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희소한 자원과 무한한 욕망, 여기에서 모든 주류경제학 교과서들의 서술이 출발해요.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은 희소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학 문제라면 풀 수 없는 답이죠. 왜냐하면은 희소성을, 그러니까 제한된 크기를 가지고 무한대를 채워야 되니까, 인간의 욕망, 물질적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물질적 욕망을 희소한 자원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 방법은 없겠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건 이 문제를 인간들은 어떻게 해결했냐,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희소한 자원과 무한한 욕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의 출발은 희소성이에요. 희소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이 목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최대한 많이 소비할수록 그게 뭐 무한하니까 무한대가 채워지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 희소한 걸로 한번 최대한 채워보자. 극대화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향인 거죠. 맥시마이제이션 해보자. 한정된 것으로 이 욕망을 한번 최대한 충족시켜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이 목표이자 방향은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해야지만이 극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학과 결합하면서 맥시마이제이션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미분을 통해서 극대값을 왜 이렇잖아요. 뭐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에 있으면 이거 극대값 어떻게 구해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극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에서 미분의 방식을 이제 도입해서 이 극대화, 맥시마이제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대화 여기에서 뭔가가 이렇게 U자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그래프가 움직인다면 이 극대화, Y값이 극대화되는 X축에서 이 Y값이 극대화되는 이 지점이 뭐가 되겠어요? 이 Y값을 가장 높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가장 효율적인 건 X가 요 값에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 이 목표는 뭐냐면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때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희소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어쨌든 최대한 채우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 수단에 이 목표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거냐, 그 수단으로 얘기하는 게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시장 시스템이죠. 시장이라는 수단은 우리를 효율성이라는 목표로, 그래서 이 Y값을 극대화시켜주는 이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합리적인 수단이 뭐냐? 하나는 경쟁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사유재산권이죠. 경쟁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생산하는 게 아까 이 경제의 문제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를 결정을 할 때 시장이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희소한 자원으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야, 생산을 할 건데 니들 경쟁해봐. 이럴 때 생산의 자원을 누구에게 분배하냐 하면 효율적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애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게 최종 결과는 어떻겠어요?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시장 시스템에서. 그런데 이제 주류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경쟁이라는 시스템은 반드시 사유재산권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쟁이 그냥 이루어진다면 재산권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면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를 키운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소를 키울 때 서로 간에 그냥 내 소를 배불리 먹여서 얘를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윤의 극대화가 생산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소를 키우는 목초지가 공유지라면, 소유권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자원을 풀이 나는 이 목초지를 약탈적으로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냥 내 소만 배불리 먹이면 되니까 서로 약탈적으로 이용해서 결국은 자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선 토지 역시도 사유재산권이 수립돼서,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생산 수단이 사유화될 때만이, 사유재산권이 정립될 때만이 생산 자원에 대해서 약탈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후에 내 땅에서 내 소를 키우는 거니까 남들보다 빨리 많이 먹여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목초지가 재생산되도록
유지하고 생산 시스템을 지속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이 가장 효율적인 주요 수단이 되고, 이 경쟁이 시장에서 유지되기 위해선 사유재산권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이 경제의 기본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주류 경제학에서 이 경제의 기본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조금 질문을요. 물론 자원은 희소하죠. 그런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문제를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보면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희소한 게 과연 자원인가 노동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할 때 항상 모든 사회는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론 이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수준에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을 이용해서 다양한 생산물들을 사회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 생산물들을, 필요한 생산물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회가 물론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분배해야 되는 게 자원을, 아까 이 시장 시스템에서 경쟁을 통해서 자원을 분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희소한 자원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다 본원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선 모든 사회는 항상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분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분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그 사회의 노동력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의해서 생산 자원에 대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 두 개를 생산해야 되는 사회가 있다면 이거를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거냐의 문제는 그 사회가 이걸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용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력들이 있으면 이 노동력들을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누구를 어디에 어떻게 분배하냐에 의해서 다른 자원의 소비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진행될 때는 자원의 분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다른 자원의, 생산 자원의 분배는 결국 노동력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의해서 자원의 분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회의 노동력을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분배하냐의 문제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아까 설명한 주류경제학적인 설명보다 보다 본질적이냐라고 설명하냐 하면, 아까의 방법에서는요, 여기에서 시장 시스템이라는 건 이 효율성에 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론이에요. 맥시마이제이션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수단은 시장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이 합리적 결과에 도달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수십만 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등장은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전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잖아요. 자본주의가 등장한 건 기껏해야 500년, 지금부터 한 500년 이내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십만 년의 역사를 인간은 이 효율성의 목표를 도달하는데 계속 실패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설명하는 경제의 기본 문제를 설명하는 주류경제학의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주류경제학자들은요, 모든 학문이 뭐 사회학, 뭐 정치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도, 특히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선 모든 다른 사회과학 분야는요, 그 분야에 대한, 예를 들면 정치학 분야라면 그 과목을, 그걸 정치를 공부하는 데서 정치사, 역사 분야에 대한 이 공부가, 이론이 항상 커리큘럼에서 주요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경제학에서는 경제사 분야가 되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류경제학의 이론체계 내에서는요, 역사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시장 시스템은 이렇게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석을 할 때는 자본주의가 너무나 불가피한 결론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류경제학에선 경제사 분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모든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사회적 노동력을 분배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아까 그 다뤘던 세 가지 경제의 기본 문제를 사회적 노동력의 분배로부터 이해한다면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회 구성체 전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경제의 모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기본 문제란 사회적 노동력의 분배로부터 우리가 접근할 때 말 그대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편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사회 구성체들은 사회적 노동력을 분배하는 그 나름의 고유한 시스템을 갖춰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본주의 이전의 시스템을 얘기를 해보면요. 자본주의 이전에는요, 정치라는 분야가 지금처럼 우리는 학문적으로도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고 사람들도 정치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특징이죠. 자본주의 이전에는 정치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따로 구분될 수가 없었죠.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떻게 사회적 노동력을 생산에 분배했냐? 자본주의 이전에는 본인이 타고난 신분, 계급에 의해서 사회적 분업관계에 편입돼 왔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발 만드는 갓바치의 애는 갓바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예의 자식은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되고,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 되고, 사회적인 신분이 세습되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로부터 신분이 세습된다는 건 뭐예요? 그 사회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경제적 역할이 세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은요, 계급의 구성 자체가 어떠해야 하냐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생산물의 양에 맞춰서 계급 관계가 구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발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면 갓바치는 계급적으로 어느 정도 인구를 구성하고, 뭐 목수는 어느 정도의 인구를 구성하고, 내지는 그런 식의 뭐 이런 공업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한다면 그냥 산업공상이라고 흔히 이 조선시대를 구분하는 산업공상에, 이거는 물론 이 양인 계급들이 구분되는 거겠죠. 양인이 양반과 농민과 이 공민과 상민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천민이 이제 양인과 다른 천민이 있겠죠. 이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구분할 때 이 인구 분포, 계급적인 인구 분포는 결국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에 어느 정도 맞춰서 계급적인 인구 구성이 구성되어져 있어야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전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생산이 계급 관계에 의해서 유지될 때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의 변동이 막 급격하게 변하면 이걸 수용할 수가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사회적인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업이 막 이렇게 토지가 다 황폐화되고 아작이 난다거나 이럴 때는 물론 이제 식량난 때문에 그 사회가 막 그 흉작이 일어나면 왜 옛날에도 막 이렇게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 변화들 자체는요, 결국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의 변동을 맞추기 위해선 그 사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회적인 계급 관계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요청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급들은 이 사회의 계급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배계급들에게 필요한 건 그 사회의 수요에 대한 요구가 변동하지 않는 걸 원하겠죠. 그래서 전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종교가 전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항상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이유는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터부시하고, 즉 어떤 수요에 대한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억누르는 체계를 이 종교를 통해서, 종교가 정치와 결합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수요를 구속했던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경제의 기본 문제의 출발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주류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건 무한한 그러니까 한정된 희소한 자원이 있고, 이 희소한 자원으로 무한한 욕망을 채워야 된대요. 자, 그러면 전자본주의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뭐예요? 이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맥시마이제이션 하자는 거잖아요. 극대화하자. 그런데 전자본주의 사회는 이거를, 이 무한을 제한한 거죠. 제한된 욕망을 주는 거죠. 그래야지 희소한 자원으로 제한된 욕망을 충족시키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에는 어떠한 방식이건 수요를 억누르는 나름의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수요가 만약에 더 증가했어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인구 구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류 계급들은, 지배 계층은 자신들의 계급적 인구가 늘어나는 걸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 노동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자기네들은 빼잖아. 그러면은 이 인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는 불안정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그 사회가 평등해지는 게 아니고 단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이 인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인구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자식들로 한정시키고, 거기에서 옛날에는 계속 애 많이 낳다 보니까 지배계급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일부는 또 몰락시키고, 이러한 어떤 정치적 변동을 계속 갖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노동이 한정돼 있고 토지도 한정돼 있고 이러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전쟁이라는 것도 정치적인 성격과 함께 무엇을 당연히 포함하겠어요? 경제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은 결국은 경제의 영역이 독립된 영역이 아니고 정치와 통일돼 있었던 영역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시스템의 핵심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노동력을 그 사회적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분배하는 방식에 의해서 전 자본주의적인 시스템도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사회적 노동력을 분배하냐에 의해서, 즉 경제의 기본 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지를 시장경제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사회적 노동력을 분배하는 데 있다면, 시장 시스템이란 이 사회적 노동력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노동가치론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사회적 노동력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노동가치론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노동가치론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시장경제는요,
이렇게 그 사회의 사회적 노동력을 분배하는 전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노동 일반의 정립이에요. 레이버 인 제너럴이라는 이 노동 일반을 정립함으로써 이 정립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정립되어야겠죠. 전자본주의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노동은 동일한 인간 노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하는 노동은 귀족들이 하는 건 노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어떤 이렇게 테이블을 유럽의 귀족이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런 천박한 일을 왜 했겠어요? 그걸 노동으로 하면 천박하죠. 근데 귀족은 그냥 취미 내지는 예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면. 그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산물이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이거나 아니면은 예술로서 동일한 행동이 평가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일반 평민이나 천민이 그걸 만들게 되면 이거는 노동이 되는 거죠. 즉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 서로 다른 계급들이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거는 동일한 무엇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고 계급, 인종,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상품이 있을 때,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상품이 포함하는 노동시간은 같은 크기로 평가하는 게 자본주의의 전제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은 가격을 갖잖아요. 이거는 그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화폐적으로 나타낸 게 가격이에요. 자, 그럼 어떤 상품이 가격을 가질 때 이거를 나이든 아저씨가 만들거나 젊은 여성이 만들거나 동일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결정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생산물은 상품으로 생산되고 상품으로 판매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거는 그거를 생산하는 노동은 이제 차별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땐 대단히 혁신적이고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급적 차별에 의해서 사회적인 노동력을 분배하던 시스템에서 그 계급적 차별을 아예 없애버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계급, 인종,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의 물건은 오직 하나의 가격을 갖는다라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서만 모든 상품은 시장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판매될 수 있고 구매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의 전제는 결국 모든 계급, 인종,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그것을 생산한 노동은 동일한 노동이라는 전제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당연히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다면 계급, 인종,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인간에 대한 정치적 평등, 물론 이제 형식적 평등은 있죠, 정치에서.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졌냐? 동일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한국인이 받게 되는 월급과 외국인 노동자가 받게 되는 월급이 같아졌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교환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의 특징인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시장 교환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 시스템 위에 있는데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이윤을 가져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이제 A라는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사회적 노동의 크기가 이제 모든 같은 크기로 전제해야지만 일물일가의 자본주의적인 시장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본주의에서도 이거는 동일하게 계속 통용이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은 계속 관철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노동이
계급 인정 성별 연령에 의해서 자본주의에서는 다르게 평가되냐? 여기에서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노동력이 크기가 이만한 네모라고 할 때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일정한 비율인 거예요. 이게 포함하고 있는 노동력의 크기 중에 일정 비율만이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가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냐? 요 나머지가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인 거죠.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차별, 자본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차별, 인종에 의해서 차별하고, 국적에 의해서 차별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에 의해서 차별하고, 청년이라고 차별하고, 이런 과정은 왜 발생하는 거겠어요? 그거는 A라는 상품이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노동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윤의 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한 차별에 의해서 자본가들은 뭘 더 획득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이윤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본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급, 인종,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문제인 거지 시장 교환의 문제로 환원되지는 않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노동가치론이 그러면 왜 이런 그 교환 시스템에서 노동가치론이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강의를 잠깐 5분만 그러면 저도 좀 뭘 좀 마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좌로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냥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 그냥 시간 생각 안 하고 강의를 해서 강의 시간이 계속 길게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 생각을 안 하고 좀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노동가치론의 전제는요, 그러니까 개별 서로 다른 노동을 동일한 노동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 신분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회적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전제죠.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예를 든 것처럼 민수라는 사람과 영희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옷 한 벌을 짓는데 민수가 옷 한 벌을 짓는데 2시간이 소요되고, 제가 표를 뒤에다 놨는데요. 그러니까 민수라는 사람은 옷 한 벌을 짓는데 2시간이 소요되고 영희라는 사람은 3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쌀 1kg을 만드는데 민수는 3시간이 걸리고 영희는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상품이, 즉 옷이라는 상품이 동일한 가격 혹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옷 한 벌을 짓는 데 들어간 민수의 시간과 옷 한 벌을 짓는 데 들어간 영희의 시간은 같은 크기의 노동 시간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옷 한 벌을 짓는 데 들어간 민수의 2시간과 옷 한 벌을 짓는 데 들어간 영희의 3시간은 그 옷이 동일한 옷이라면 민수의 2시간과 영희의 3시간은 같은 크기가 되는 거죠. 2시간과 3시간 서로 다른 크기가 사회적 크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란 뭘 나타내냐 하면은, 가치란 사회적 평균 노동이라고 마르크스는 정의하죠. 평균 노동 시간인 거예요. 즉 이거는 각 개인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시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제하게 되면 이제 A라는 상품을, 옷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데는 민수의 2시간과 영희의 3시간이 같아지겠죠. 자, 그런데 교환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교환은
민수라는 사람이 옷을 만들고 영희라는 사람이 쌀을 만들었을 때 얘가 서로 교환된다는 거예요. 즉 옷과 쌀이 교환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환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 교환 비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회가 아까 그 경제의 기본 문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의 총노동을 분배하는지, 즉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전 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시스템이 그 사회의 총노동을 분배하는 고유의 시스템을 갖추었던 것처럼 시장 경제 또한 이러한 교환 관계를 통해서 그 사회의 총노동을,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물들을 생산하게 사회적 노동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이 교환을 통해서 수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교환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옷을 만드는데 민수의 2시간과 영희의 3시간이 같은 크기라면 어떻게 옷 한 벌과, 이게 만약에 1대1로 교환된다면 옷 한 벌이 쌀 1kg과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 그 사회에 주어져 있다면 이게 이 둘이 어떻게 같은 것으로 교환될 수 있겠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옷 한 벌을 짓는데 민수는 2시간이 걸리고 영희는 3시간이 걸려요. 쌀 1kg을 만드는 데는 민수는 3시간이 걸리고 영희는 1시간이 걸려요. 자, 교환의 전제는 뭐냐 하면은요, 마르크스는 이거는 인간은 다양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노동력이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뭐 벌이나 이렇게 군집동물 중에 벌도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본인의 역할이 그 사회적으로 태생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인간은 마치 그런 군집동물들이 태생적으로, 근데 걔들은 아예 그래서 그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같아요. 다들 1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2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까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일을 해내는 효율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왕벌처럼 그냥 벌처럼 뭐 그냥 싸질러 낳게 되는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성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본인이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귀속되도록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보편성 때문에 바로 시장이라는 교환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노동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도 결국은 이 보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급적인 변동이 과거에도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런 보편성 때문이죠. 즉 몰락한 양반은 양반으로 태어나서 절대 쌍놈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몰락하면 그냥 천민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천민이 하던 일을 양반도 갔다가 이제 그냥 계급적으로 몰락해서 그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보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수는요, 옷 한 벌과 옷과 쌀이 본인의 입장에선 이거는 어떻게 같은 거냐? 민수의 입장에선 옷 한 벌을 만드는 시간은 쌀 3분의 2kg을 만드는 시간과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에너지와 시간이 소비되는 데 있어서 이 둘이 이렇게 동일한 크기가 되는 거예요. 옷 한 벌을 이 본인이 만드는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민수는 옷 한 벌과 쌀 3분의 2가 같게 되죠. 왜? 보편적인 노동력이기 때문에 얘는 동일한 시간으로 옷 한 벌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으로 쌀 3분의 2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영희는 옷 한 벌을 만드는 시간으로 쌀 3kg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희에게는 옷 한 벌과 쌀 3kg은 동일한 등가의 대체 관계에 있는 거죠. 민수는 옷 한 벌과 쌀 3분의 2kg이 동일한 대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 한 벌을, 옷과 쌀을 본인 혼자 다 생산해서 내가 생산해서 내가 쓰는 입장이라면 내가 옷 한 벌을 더 만들려면 민수는 불가피하게 쌀 3분의 2kg을 포기해야겠죠. 영희는 옷 한 벌을 내가 더 만들려면 쌀 3kg을 포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둘이 이렇게 옷과 쌀의 크기가, 이 등가적 관계가 서로 다를 때 얘네가 교환 관계에 들어가면은요, 실제 교환 비율은 이 둘의 비율 사이에서 결정되게 돼요. 즉 3분의 2와 옷 한 벌이 3분의 2의 쌀과 교환되냐, 3분의 2kg과 교환되냐, 3kg과 교환되냐는 교환 관계에서는 이 사이에서 결정될 거라는 거죠. 이 교환 비율은. 자, 그러면 이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환 비율이 하나, 예를 들면 계산하기 편하게 1로 주어진다고 해보죠. 그래서 옷과 쌀이, 옷 한 벌과 쌀 1kg이 교환될 때는 민수와 영희 모두, 민수는 상대적으로 옷과 쌀 중에 이 상대적으로 어느 생산에 더 유리하냐 하면은 옷이 훨씬 유리해요. 민수는 옷 한 벌이 쌀 3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영희는 옷 한 벌이 쌀 3kg이에요. 영희의 입장에서는 쌀을 훨씬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거예요. 민수보다 효율적으로 영희는 쌀을 생산하죠. 자, 그러면 민수는 상대적으로 옷을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민수는 옷만 만들고 영희는 쌀만 만든다면 이 둘이 옷과 쌀을 옷 한 벌과 쌀 1kg으로 이러한 교환 비율로 둘이 교환하게 되면은 최종 산출물은 옷과 쌀은 민수는 혼자 이 둘을 다 생산할 때보다 주어진 시간으로, 영희는 주어진 하루에 10시간 노동으로 옷과 쌀을 둘 다 생산할 때보다 차라리 영희는 쌀만 생산하고 민수는 옷만 생산하고 이걸 교환할 때 이 둘이 얻게 되는 생산물의 최종 크기는 둘 다 더 커지게 되죠.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리카르도가 설명하는 비교 우위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리카르도는 이거를 노동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이걸로 국가 간 분업, 국가 간 특화를 설명하는데 비교 우위를 갖다가 썼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을 썼을 때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자본론은요, 자본론 초판 이후에 마르크스가 한번 수정을 해요. 자본을 수정하면서 일부 문장들이 많이 수정되게 되는데, 그때 수정됐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마르크스가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한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노동가치론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르크스가 자본을 이제 2판에서 수정하면서 그 서술 부분이 빠지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가운데 3분의 2와 3 사이에 이렇게 시장 교환 비율이 결정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민수가 옷을 지는 노동 2시간하고 영희가 쌀을 생산하는 노동 1시간이 동일한 사회적 노동의 크기가 되는 거죠. 1대1의, 그러니까 쌀 1kg과 옷 한 벌이 동일하게 교환된다면 시장에서 이제는 민수의 옷 찢는 노동 2시간과 영희의 쌀 생산하는 노동 1시간이 동일한 크기의 사회적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평균 노동의 일정한 크기로 이 둘은 같은 사회적 노동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교환을 통해서요, 민수와 영희라는 사회적 노동력이 민수는 옷을 짓는 노동에 분배된 거고 영희는 쌀 짓는 노동에 분배된 거예요.
왜? 뭐에 의해서? 이 교환 비율에 의해서 민수는 이러한 교환 비율이 있을 때, 교환 비율이 여기에서 결정될 때, 민수는 옷을 생산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고, 영희는 쌀을 생산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민수와 영희가 각각 하루에 10시간의 노동을 한다면, 얘네들은 내가 무엇을 노동할지를,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냐 하면, 나의 하루에 10시간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가치로 평가되느냐에 의해서 본인들의 노동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는 여기서 옷을 생산하는 게, 이 교환 비율하에서는 옷을 생산하는 게 민수는 본인의 사회적 노동, 자신의 10시간을 가장 커다란 사회적 노동력의 크기로 승인받는 방법이에요. 영희는 쌀을 생산하는 게 그렇고. 그러면 민수의 10시간과 영희의 10시간은 서로 다른 크기의 사회적 노동 시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걸 민수의 이제 10시간이, 요게 옷 한 벌과 쌀이 만약에 10,000원이라는 화폐로 표현된다면, 이게 사회적 노동의 크기는 민수는 2시간이고 영희는 1시간이니까 이거를 시간 단위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화폐 단위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10,000원. 그러면 10,000원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사회적 평균 노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정한 이 두 개가 같은 어떤 사회적 노동의 크기인 거죠. 이거를 이제 화폐 단위로 카운트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사회적 노동 시간 X를 10,000원이라고 하게 되면 민수의 2시간은 10,000원으로 표현되고 영희의 1시간은 10,000원으로 표현돼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영희의 10시간은 그럼 어떻게 표현돼요? 100,000원으로 표현되고 민수의 10시간은 50,000원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민수의 10시간과 영희의 10시간이 절대 같은 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영희의 10시간은 민수의 10시간보다 2배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영희의 생산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평가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이죠. 핵심은 뭐냐? 노동가치론이 말하는 건 결국은 교환 시스템에 의해서 각각의 개별 노동은 자기의 노동 시간에, 내가 사회적 노동에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의 노동 시간이 사회적 노동으로 가장 큰 노동으로 평가되는지에 의해서 그걸 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직장에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직장에서 나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냐에 의해서 내가 직장을 결정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상품의 교환 비율이 결국은 상대 가격에 의해서 이제부터 사회적인 노동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상품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쌀과 옷이 있는데 사회적 필요가 변동했어요. 수요가. 옷보다는 쌀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게 됐다면 사회적 노동력은 민수와 영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중에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쌀이 옷에 비해서 상대 가격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은 각각 서로 다른 상대적 생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쌀과 옷을 짓는데 상대적 생산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노동인구는 옷을 짓던 사람 중에 일부는 쌀을 생산하는 걸로 이동할 거예요. 어느 만큼. 얼마나 이동할지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이 상대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노동인구 중에 얼마만큼이 쌀 생산으로 이동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시장 시스템이란 그 사회의 노동력을 분배하는 시스템이죠.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총노동을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뭐를 나타내고 있냐?
가격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노동력의 크기를 항상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왜? 그렇기 때문에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건 뭐예요? 쌀을 생산하는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일부 노동 인구가 이리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즉 교환 가치는 무엇을 반영하냐? 노동 시간을 반영한다고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 실체와 이제 가치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마르크스 자본에서 자본 1권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이거예요. 가치 실체와 가치 형태가 있다. 가치 형태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요. 상품과 화폐가 곧 가치 형태예요. 가치 실체란 뭐냐? 아까 말했던 사회적 노동 시간이에요. 자, 사회적 노동 시간은 항상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하나의 상품을, 동일한 상품이 있다면 이걸 누가 생산했건 얼마의 시간이 걸렸건 그 상품에 들어간 노동력의 개별 노동의 크기는 사회적으로 동일한 크기가 되는 거죠. 옷을 짓는데 들어가는 민수의 3시간과 영희의 1시간은 같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옷이라는 상품 하나는 동일한 사회적 노동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이 가격으로, 화폐로 표현될 때 가격은 그래서 뭘 나타내냐? 사회적 노동 시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노동 시간은 항상 이러한 형태로서 나타내야겠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비판적 실제론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사회적 노동 시간이란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각 개별 인간들은 사회적 노동력으로 존재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개별적인 크기가, 민수의 10시간이 얼마의 크기로 표현되냐는 거는 최종적으로 생산물이 판매되고 나서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민수는 사회적 노동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사회적 총노동이 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총노동이라는 크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개인이 이 사회적 총노동 중에 얼마의 크기로,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결정되냐는 건 이 사람이 무엇에 위치 지어지고 그 상품이 얼마에 판매되는지의 이후의 경제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사회적 노동 시간이라는 이 총노동의 크기는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상품들은 옷과 가격, 옷이라든가 혹은 쌀, 뭐 이런 상품들과, 그리고 그것의 가격들은 이 사회적 노동 시간이 표현되는 하나의 형태죠. 자, 그러면 항상 모든 사회는요, 그 상품들이 생산한 총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 노동들이 그 사회적 필요에 맞게 분배되어 있다면 이 노동들이 생산한 사회적 상품들의 총 가격은 사회적인 평균 노동 시간이란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를, 그러니까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의미하는 게,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 1시간은 평균적으로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은 화폐적으로 얼마의 크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된 상품들의 총 가격,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적으로는 GDP라 그러죠. 이 GDP를 그 1년 동안 생산에 투하된 노동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요, 화폐가, 그러니까 노동 시간 1시간이 평균적으로, 사회적 노동 1시간이 화폐적으로 얼마의 크기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DP를 구할 수 있고, 총노동 시간도 통계적으로 구할 수 있죠. 거시경제적으로. 자, 그러면
멜트라고 불리는 이 모네터리 익스플레이션 오브 레이버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말로는 이제 이 노동 시간의 화폐적 표현, 1시간의 사회적 노동이 얼마의 크기로 표현되는지, 화폐적으로 얼마의 크기로 표현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약식으로 멜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멜트는 항상 또 우리가 평균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자본주의 모든 국가에서 평균 임금은 멜트보다 작은 값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지금 사회적 노동, 우리가 이제 노동의 크기를 지금 설명드린 거는요. 노동의 크기는 화폐적으로 표현돼요.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고 표현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 원보다 클 수 없죠. 왜? 이것과 같아지게 되면 자본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임금이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하죠. 시간당 뭐 우리가 꿈에 그리는 아직 이루지 못한 최저임금 10,000원이 이렇게 만약에 설정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은 2만 원으로 표현되는데 평균 임금은 1만 원이에요.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 바로 여기에서의 차액 1만 원은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 되는 거죠. 자, 마르크스주의가 설명하는 거는요. 노동시간의 크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임금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회적 노동의 분배는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조금 전에 이 옷과 쌀을 민수와 영희가 생산할 때 우리는 자본과 자본가의 개념이 없었어요. 자본의 개념이 없이 이렇게 나의 노동의 크기가 화폐적으로 무엇을 생산할 때 가장 크게 평가받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사회적 노동이 분배되겠죠. 이게 시장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적 시장 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거보다 작더라도, 그러니까 1시간의 평균 노동이 2만 원이 아니고 10,000원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적 노동을 분배하는 방식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1대1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요. 1대1로 표현될 때 얘가 교환 비율이 1대1인 한에서 민수는 옷을 생산하고 영희는 쌀을 생산해요. 자, 그런데 그 화폐적 표현이 10,000원이라고 해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사회적 평균 노동은 1만 원으로 표현되는데 평균 임금이 5,000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분배가 사회적 노동을 이렇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달라지겠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다만 이 1만 원에서 일정한 비율로 이 1만 원을 임금은 이거의 일정한 비율일 때 임금 노동자들은 지금처럼 자유노동이었던 민수와 영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 노동자들은 각자의 노동에 위치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취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장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노동가치론을 되게 이제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축약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노동가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 내에는요,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해요. 하나는 투하노동 접근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치 형태론이 있어요. 이 차이를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투하노동 접근법이란 뭐냐면요, 이제 가치가 있을 때 가치가 사회적 노동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죠. 그러면 투하노동 접근법은요, 사회적 노동 시간, 즉 추상 노동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정의한 사회적 노동시간을 마르크스는 추상노동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생산 과정에서 상품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냐? 사회적 노동 시간이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하된 시간만큼 그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즉 상품의 가치는 이걸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 교환에 의해서는 이게 아무런 가치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각 상품의 가치의 변동은 뭐에 의해서만 발생하냐? 생산성의 변동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수요라든가 그 사회적 필요의 변동은 가치량을 규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 접근하는 마르크스 노동가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경향이죠. 근데 최근의 경향은요, 1980년대 이후의 경향은 보통 가치 형태론에 의해서, 이거는 이 출발은 이제 1960년대에 러시아의, 과거 이제 소련이죠. 소비에트의 루빈이라는 학자가 해석한 마르크스 자본을 해석한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개별 노동을 포함하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 각각의 이제 개별 노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 노동으로서 민수와 영희는 각자 자기가 뭘 만들어요. 옷을 만들든 쌀을 만들든 개별 노동이 이걸 만들고 상품으로서 시장에 가져가서 얘가 얼마에 팔리냐에 의해서 민수와 영희의 개별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승인되는 거예요. 이 가치 형태론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시장에 의한 이 유통과 교환, 이 유통 과정을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범주 내로, 여기에서는 이 유통 시장의 교환은 가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통 과정을 가치의 크기를 설명하는데 이 유통 과정을 포함해 내게 된 거죠. 그런데 가치 형태로는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가 가격 이외에 가치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게 되죠. 즉 가치의 크기는 사실은 노동의 크기에 의해서, 사회적 노동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시장 교환에 의해서, 그 교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가치라는 사회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왜 우리가 굳이 필요로 하는 거야? 그 크기가 시장 교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죠. 다음 시간에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방법은 그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노동가치론의 방법이 사실은 투하노동접근법과 이 지금 설명드린 가치 형태론을 통합해낸 설명 방식이에요, 하나의. 이게 어떻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노동가치론에 대한 설명의 방법이 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투하노동접근법과 가치 형태론의 차이에 대해서만 간략히 일단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노동가치론의 설명은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 방법과는 조금 다른 설명 내용을 갖고 있다.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요 정도 차이를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동가치론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좀 노동가치론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쳐볼게요. 노동가치론에 대한 좀 지금까지의 고전적 접근, 마르크스 경제학이 사실은 마르크스 경제학 내에서도요, 뭐 네그리라든가 뭐 그 자율주의 쪽에서는 사실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노동가치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도달한 결론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네그리안들, 그 자율주의 쪽 계통에서는 이제 노동가치론을 포기했죠. 근데 이 포기하게 된 이유는 노동가치론에 대한 고전적 접근이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루칼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육체 노동을 하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만 고전적으로는 가치로 정의되죠.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 이 사회적 노동은 이 옷을 짓는 데 들어간 육체 노동만이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노동들, 예를 들어서 옷이 시장에 판매되기 위해서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플랫폼 노동의 많은 형태들이 이 유통 과정에서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라이더들의 노동은 그러면 사실은 고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즉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 고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이 착취받는 노동은 어디에서 정의되냐? 생산노동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의 생산과 해방의 주체가 이 생산노동자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그러니까 과거에 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공장 시스템에서 생산노동으로 고용됐던 대공장 위주의 생산노동자들, 남성 생산노동자들 위주로 발전해 왔던 지금의 노동운동도 그렇고, 이것들이 모두 다 이 집안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가치를 해석하는 이 집안 위에서 지금의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있고, 근데 이제 현대의 문제는 노동운동의 위기의 측면도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고전적인 생산 측면보다는 생산과 이 유통 등 노동의 범주가 훨씬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걸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가치론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그리안들은 이 고전적 정의로서의 노동가치론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전적 정의에 대한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동가치 자체를 포기하는 지점까지 나가버린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에 노동가치론을 설명하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 가치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총노동, 결국 그 사회의 인구겠죠. 이거를 총노동의 사회적 분배로부터 가치를 정의하는,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노동가치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포괄하는 사회적 총노동을 분배해야 되는 모든 인류 역사의 사회 구성체들이 직면했던 이 문제를 시장 시스템은 노동을 화폐로 표현함으로써, 즉 가치 형태라는 상품과 화폐의 표현을 통해서 그 사회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총노동을 분배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자, 노동가치론을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는요,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노동가치론의 측면에서 새롭게 분석할 수 있게 하고 현대자본의 착취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불되지 않는 사회적 행동들이 상품화되는 게 지금 자본주의의 하나의 특징이죠. 빅데이터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들이 행동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취합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가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행동들은 우리는 그러면 가치론의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러한 퀘스천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착취냐 아니냐? 이러한 질문들을 오늘 제가 설명드린 노동가치론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 저희 5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자, 오늘은 좀 이제 제한된 시간으로
노동가치론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제한된 내용밖에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좀 이렇게 오늘 첫 강의는요, 이 정도 내용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뭐, 약간의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죠. 네, 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시겠죠? 예, 예, 예. 예, 집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사실 사전 이제 그 수강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네. 줌 링크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게 지금 나가는 채널이 여러 개라서 질문 수합이 좀 힘들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좀 주고받는 게 이제는 좀 특히 그 강의해주신 저희 그 최윤식 강사님께서도 그러시고 뭐 좀 이제 좀 그 자리를 잡고 편한 측면이 있어서 네. 좀 그렇게 좀 기획을 해봤고요. 근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줌에는 그 한 분밖에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유튜브로 현재 지금 6분이 계시고 페이스북으로 또 한 분이 보고 계시고 뭐 아, 이렇습니다. 그래요? 네. 인원이 더 있는 거군요. 전 지금 2명 앉혀놓고 얘기하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오늘 요거를 네. 요 강연을 제가 좀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고 또 홍보를 하면은 다음 주에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리라 예상을 하고요. 예. 그 뭐 제이님이라도 좋으니 요거 그 지금 뭐 강연 들으시면서 의문점이나 뭔가 좀 뭐 요런 걸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뭐 채팅을 쳐주셔도 좋고 음소거 끄시고 마이크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이크들 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네네. 끄지 마시고. 예. 본인께서 켜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제가요? 네. 예. 제이님 네. 직접 마이크 좀 그럼 켜주시죠. 요청하실 수도 있고, 예. 예. 그 듣는 사람 수강생 본인이 그 풀 수도 있고 그렇게 예, 되어 예. 있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리에 있는데 예. 딱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뭐 이렇게 정제된 질문을 그럼 간단하게 뭐 소감이라도. 예. 예. 일단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한테는 투하노동 접근법이랑 같이 형태로는 잘 예. 명확히 구별되진 않는데 혹시 뭐 다음번에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제한된 시간에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좀 짧게밖에 설명 못한 좀 그런 한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통 강의가 사실은 그래도 줌이 조금 오디오도 그렇지만 오디오는 뭐 강의 중에는 좀 끈다고 하더라도 비디오가 좀 있으면 좋은 게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좀 모습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뭐 지금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혼자 떠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제가 이 강의에서 좀 톤을 제가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부터는 핸드폰으로 계정을 하나 새로 팔아야겠네요. 네. 그러면 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지금 뭐 옛날에 약간 개요만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래도 노동가치론을 또 상세히 들으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게 관리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다시 보기를 하면서 복습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러면은 또 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2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죠? 네, 채팅 쳐주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 종료를 해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다 종료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